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가 이제 우리한테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의 창구, 또 유희의 창구, 그리고 또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라든가 또 세계관 같은 것들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디어가 된 거죠. 그만큼이나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준다는 건 되게 그 안에 풍부한 내용들이 있고 또 복합적인 측면들이 잘 영향력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유튜브 보면 어떤 컨텐츠 밑에 이렇게 댓글들 달리잖아요. 보면 이렇게 이런 댓글이 되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알고리즘이 나한테 이 영상을 추천해 줬는데 알고리즘 저기 칭찬해.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어, 기계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이 영상이 내 취향이나 내가 이제까지 봐왔던 유튜브 컨텐츠 아니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들하고 연동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 추천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추천이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추천이 나한테 되게 색다른 다른 그 영상이나 컨텐츠로 인도해 줬다. 근데 그것이 칭찬할 만하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 댓글의 뜻이. 근데 최근에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보게 되는 전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어떤 세계들 내지는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연찮게 한자랑 영문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The Life of Tomato인 거예요. 토마토의 삶? 뭐 이런 제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보니까 되게 그 뭐라 그래요? 시작 영상의 이미지가 되게 정말 이렇게 아시안 내지는 중국풍의 어떤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꽤 뭐 뭔가 좀 이상해서 그 클릭을 해봤어요. 근데 한 17분 좀 넘는 영상이었는데 그거를 정말 빠져들듯이 보게 됐거든요. 막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해하면서 근데 또 영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면 '와 이게 가능한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로 17분 44 초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봤어요. 누구 영상이냐면 중국의 어떤 그 산골에 사는 젊은 여자와 할머니 그 2인 가족의 그 일종의 일상인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그 영상하고는 좀 그 무드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영상이 그리고 편집이 정말 완벽하게 잘 돼 있고 근데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여성 그 이츠지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츠치라고 하는 이 중국 여성이 행하는 일과 노동과 또 뭐 여러 가지 취향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친 노동을 해요. 일테면 음 바위를 쪼개요. 그 바위를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 일종의 경첩처럼 바위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 대못을 정처럼 이렇게 박으니까 그 바위가 이렇게 쪼개져 나가고 그 쪼개져 나간 바위들을 수레에 싣고 가서 그 어딘가에 이렇게 돌을 쌓아요. 그게 뭐냐면 토마토 소위 그 벽을 만드는 거예요. 토마토를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 그 영상이 17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육체 노동과 그리고 사실 굉장히 예쁘고 또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예요, 이 여성이 이츠치가.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막노동도 그런 막노동이 없는 일들을 막 해내면서 자신의 그 토마토 그 밭을 쫙 만들고 그 밭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토마토가 정말 풍성하게 막 엄청 풍요롭게 열려요. 그걸 따다가 요리를 해요.
근데 그 요리하는 화면도 막 이렇게 그 장작불 떼서 하는 그 옛날 중국식 그 부엌 풍경 그대로인데 요리를 또 정말 아름답게 찍어요. 그 막 무쇠소대 클로즈업해서 들어갔다가 그 이츠치가 요리하는 행위를 다 보여줬다가 막 하는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요리를 거의 만찬에 가까운 토마토로 만든 그 만찬 요리를 펼쳐 놓고 자신의 할머니하고 단둘이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에서 끝나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 약간 뭐라 그러지? 로빈슨 크루소우가 정말 혼자 맨손으로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은 이상한 세계? 그거를 21 세기에 갑자기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정체를 영상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 이 비현실적이면서 시간이 왜곡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누가 정말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인제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인제 저도 인제 유튜브를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는 사람이니까 구독자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구독자가 1,100 얼마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되게 그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100만 뭐 200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1,000만 단위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영상의 뭐 조회수가 뭐 이를테면 몇천만 막 이런 몇백만 몇천만은 기본이 되는 막 이런 걸 보고서 되게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많이 봐도 제가 이렇게 그런 소위 인플루언서로서의 유튜버라든가 뭐 유튜브의 어떤 소위 수익 창출의 취향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음 분석은 할지언정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근데 이 세계는 한편으론 유튜브라는 되게 기술적 세계하고 정반대의 지점에서 중국의 어딘가에 굉장히 외진 곳에서 할머니하고 단둘이 사는 심지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서 고아인 이 여자. 그래서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젊었을 때 잠깐 그 도시로 나가서 직장 생활 한 거 외에는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를 봉양하는 식으로 이 그 시골에서의 삶을 자급자족의 삶을 사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노동과 소위 그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들에 충분히 만족하고 그걸 소위 아주 그 아끼면서 경제적으로 쓰는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의 소위 구독자와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팬데믹 기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댓글들이 "디즈니 영화의 프린세스보다 이 사람이 더 프린세스답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굉장히 그 쿼런틴 자가 격리로 어렵고 힘든데 당신의 영상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 그리고 당신의 그런 어떤 활동력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내 정원으로 나가서 나도 뭐라도 하게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제가 봤던 그러니까 영어 댓글들이었는데 그중에 되게 인상적인 댓글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어 청소년기를 지나서부터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고 자신의 침대 밖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수년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영상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문 밖을 나갔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얘기를 시작했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와 자신감이 좀 생겼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가진 어떤 그 전달력이라든가 또 커뮤니케이션의 되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물론 그런 사례들이 제가 새삼스럽게 이 이츠치한테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일테면 영상 근데 그 영상이 담고 있는 세계관은 또 굉장히 반기술적이거나 어
고립된 어떤 세계에 대한 긍정성이 강한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불태우게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특별한 주제나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최근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요. 힘들다는 게 뭐 개인적인 힘듦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 공동체가 겪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고통들, 재난들 뭐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몇 개월간 지속되면서 눈에 보이는 그 균열이라든가 앞으로 더 그 커질 그 붕괴 상황 같은 것들까지를 예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가족사 안에서도 뭔가 고민스러움이 있고 또 뭐 특히 인제 뭐 연로한 부모님 뭐 아니면 또 우리 그 제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의 그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른스럽게 그 나눠져야 되는 어떤 그 대의적 고민들도 있고요. 한 사회에서 인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심각한 풀지 못하는 고민스러움들이 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인제 되게 무겁게 얘기했던 것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뭐 저한테서 해소가 되거나 뭐 한국 사회가 그 부분을 잘 현명하게 풀고 있어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렵고 고민스럽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슬픈 얘기지만 불행하고 또 어 행복하지 않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unhappy한 이런 상황에서 영상 이 유튜브 영상 이 치치 같은 사람이 보여주는 세계들이 좋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뭐 무려 뭐 17 분, 10분 막 이런 영상들을 막 몰아서 한 열대 편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2-3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저도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세계에 살 자신도 없고 그런 식으로 노동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작은 그 삶 안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뭐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는 뭐 콘텐츠를 내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저하고 맞다거나 내지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미학, 취향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로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그 되게 어려움, 부정성에 대한 반작용이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 동시대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인제 그 서점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인제 서점을 되게 자주 가요. 자주 가고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서점이 보여주는 어떤 지식의 풍경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시대 지식의 풍경. 그 지식이 한때는 자기계발서 중심의 지식, 또 한때는 소위 그 경제, 투자 뭐 이런 것들로 막 잠식되는 지식의 세계, 또 한편으로는 어 에세이들의 천국,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심리를 치유하는 그 심리학서들의 그 만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경향성이나 패턴이나 또 한편으로는 동시대 우리의 마음 지도 같은 것들이 사실 서점만큼 또 저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서점의 책들은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소위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뭐 좀 더 거친 맥락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책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태도들이 분명히 서점에서는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책이 출판되고 그 책이 엄청난 그 물량으로 쌓여서 광고가 되고 하는 것들, 아니면 또 뭐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책들도 사실은 어 광고를 하는 것이고, 또 어디 미디어에 노출되고 출간이 되면 마치 영화 홍보를 하는 것처럼 책 홍보들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라디오 토크에 나가고 저자들이, 또 아니면 서평들이 나오고 서평가가 또 TV에서 뭐 "책 읽어 드립니다." 이런 걸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최근 한 2-3년 사이에 서점을 가면 굉장히 일러스트레이션이 강한, 그러니까 이때 강하다는 건 막 표현주의적인, 독일 표현주의적인 그런 막 그 방식이나 형상이 강력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색채나 그림의 모드는 되게 그 소박하고 또 사파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여쁜, 딱 그 우리가 보는 좋아하는 그 잡지들 있잖아요. 컬처 잡지들. 이를테면 킨포크 같은 잡지들에서 많이 쓰는 지면 분할이라든가 색채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커팅되는 어떤 편집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는 식의 책 표지들, 책 디자인들이 굉장히 넘쳐요. 특히 섹션이 한때는 한 3년 전에는 그런 디자인, 책 표지 디자인이 에세이 쪽하고 소설 쪽이 많았는데, 최근 작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경향이 바뀌는 것 같냐면 거의 모든 종류의 책 분야의 책 커버가 다 그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강하고, 그 강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실은 책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나 책 표지만 봐도 이 사람들 그 저기 독자들이 뭔가 책 내용 때문이 아니라 책의 귀염성이라든가 친근함이라든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색채나 형상 때문에 그 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또 그런 게 한편으로는 책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유튜브에 그 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또 내지는 시각적 스펙타클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위로의 차원 같은 어 역할을 해 준다. 그렇다면 책들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이, 메시지가, 그 언어가, 그 문장이, 아니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아니면 논리가 학술적인 그 논구된 내용들이 그 지점을 잘 돌파해서 독자로 하여금 더 나은 삶,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 과정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책의 디자인과 또 어조와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취향들의 세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최첨단 소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와 가장 어떻게 보면 지난 거의 30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혁명 이후의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이고 소위 일상화된 지식과 정보의 매체로서 자리 잡은 수세기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던 책과 되게 그 양극에 있어 보이지만, 이것들이 드러내 보여주거나 그 컨텐츠나 그 책의 내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리 시대가 한편으로는 되게 그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또 사람들이 문화적 취향이라든가
의사소통의 방식에서 되게 진보하거나 또 뛰어난 컨디션 속에 있다고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가장 깊숙하게 작게 여리게, 또 내지는 가장 드러낼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 진보하고 상관없이, 기술과 상관없이 어쩌면 가장 그 개인적인 상태에서의 위로나 위안이나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술도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